자,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잡은 것은 정주영 스토리인데 현대건설을 창업하신 정주영 사장님 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님 스토리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은 지금 많은 성공학 책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성공학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이 팔린 게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을 거예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시크릿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시크릿의 결론은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그게 당기면 끌어당기면 법칙이라고 딱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면 우주의 에너지가 나를 성공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그게 성공학 책의 전부예요. 그것을 영화로 찍어가지고 주요 기업 또 군대 같은 경우도 다 돌렸어요. 미국 TV 방송에서 그걸 찍었죠. 그런데 모든 성공학 책이 결론이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앞에 테크닉이 많이 나와 있는데 테크닉 이것은 당신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테크닉은 자동적으로 배워진다예요. 배워진다. 테크닉을 배워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테크닉이 나온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그 책 읽어보신 분 많죠? 아주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일의 성패는 그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결론했어요. 일의 성패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태도입니다. 태도.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태도. 그 사람의 태도가 무엇이냐? 애티튜드죠.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의 경제연구소장으로 와서 한 150번 강의를 했는데요. 제목도 다 다르고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태도예요. 태도. 정주영 회장님도 그 사람의 학력이 어떻느냐, 배경이 어떻느냐, 그게 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부 다 그려놨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성공했는가가 나와요. 재벌 2세, 3세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난관을 딛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배울 게 있고,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걸 자기가 실행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도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무지하게 노력했을 뿐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단지 그렇게 했을 뿐이야.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태도예요.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태도는 사회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마음가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이 어떻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은 이게 100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도가 전부다. 태도가 전부다. 이건 성공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태도가 전부다. 당신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테크닉은 따라서 온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 얘기했죠. 자기 능력은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 A는 1이에요. 1%. 요 능력은요, 1%만 있으면 돼요. 혼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태도예요. 트러스트, 신뢰. 고객에게 신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마음가짐이. 그리고 성실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죠. 게을러 빠지고 불성실한 사람을 믿는 고객이 어디 있어요? 몇 시에 당신에게 뭘 갖다 주겠다 하면 그 시간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핑계 대고 그러면 안 돼요.
허위 과장 광고,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트러스트,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팀워크. 이 네트워크는요, 문자 그대로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멤버 중에.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성공을 못해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왜? 팀워크가 안 돼. 네트워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의 성공을, 네트워크 그야말로 인간 그물망이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그물망이 커야 되고 튼튼해야 돼요. 아무리 커도 그물망이 찢어져 버리면 그거 고기 못 잡아요. 그렇듯이 자기가 아무리 튼튼해도 자기는 하나의 그물코에 지나지 않아요. 그 그물을 어떻게 튼튼하고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게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성실성이에요. 인테그리티, 영어의 인테그리티는 정직성과 성실성을 합해놓은 개념입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교훈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지침에. 인테그리티, 장교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템퍼런스, 절제예요, 절제. 자기가 피곤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말만 하고 싶고 그래도 절제를 해야 돼요. 미국의 세일즈왕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 자기에게 뭔가를 팔러 온 세일즈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뭘 팔러 왔냐면 보험을 팔러 왔어요. 보험 세일즈 아가씨예요. 자기에게 보험 상품을 팔려고 온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가 갈 때까지 자기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 아가씨의 보일뚱말뚱한 가슴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치마 그것 때문에 정신이 혼란해서 그 아가씨가 무슨 보험을 팔러 왔는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놨어. 990원짜리 칫솔 팔러 가면서 벤츠를 타고 가면 칫솔은 안 보이고 벤츠만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 아무리 그런 거 하고 또 자기를 과시하기, 자기가 얼마나 유식한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쓰고 설명을 하면요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를 몰라. 눈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될 걸 안수가 낙한다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절제예요. 누구 눈높이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유나이티드 하트,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합심. 재심 합력할 때 합심.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지 않으면요 성공 못합니다. 그 다음에 딜리전스, 근면이고 마지막 에티켓. 반드시 예절을 지켜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반말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절대로 안 됩니다. 에티켓. 그런데 자신이 있는 분들이 에티켓을 지켜요. 실제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좀 무례합니다. 무례해요. 무례해. 상대방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떠버리는 사람은 그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합하면은 뭐가 되느냐? 애터미 피플이 되는데 이게 신사숙녀이고 신사숙녀가 되면 성공합니다. 우리나라는 황하 문명권입니다.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권 중에 하나죠. 우리 황하 문명권이에요. 황하 문명권이면 중국 문명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 황하 문명이 성립했을 때 주나라 시대에 그 또 주나라 하은주 시대예요. 그때 무슨 국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민족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가가 뭐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아시아 사람들이 저쪽에서 오면서 어우러져서 황하 문명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황하 문명의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수천 년, 한 5천 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또 중국은 뭐 자기들 1만 년 역사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하여간 5천 년 역사 동안에 중국 대륙에서 생겼다가 없어진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됩니까?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아요. 가장 최근에 청나라는 누가 세운 거예요? 그거? 누가 세운 거예요?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거예요. 만주족의 국가예요. 만주족. 그런데 지금 만주족 어디 갔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 앞에 원나라는 누가 세운 거예요? 이거? 몽골족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몽골. 징기스칸. 몽골족이 세운 거예요. 근데 몽골은 지금 어디 갔어요? 금나라, 요나라, 거란 등등 흉노, 말갈, 돌골
수많은 종족들이 나라를 세우고 한족을 위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가버려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은 두 나라가 있어요. 예, 조선과 베트남 두 나라예요.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1000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없어졌어요. 그렇죠? 안 없어졌어요. 우리는 고구려 그 앞에 부여 때부터 계속 중국 한나라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고려 때는 어땠습니까? 저 유럽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세웠던 징기스칸의 몽골, 그게 중국에 세운 게 원나라죠. 원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고려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제주도까지 도망가면서 싸웠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삼별초. 워낙 끈질기게 항복을 안 하니까 고려 왕비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공주를 갖다 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주를 갖다 준 놈이 이긴 거예요? 공주를 받은 놈이 이긴 거예요? 공주를 받은 놈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 역사학자한테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상무정신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안 맞대. 안 맞대. 그러면 화랑정신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아이, 그것도 안 맞대.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없대. 그런데 가까운 말이 하나가 있대요. 가까운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깡다구라고 그러더라고. 깡다구. 역사학자가 한 얘기예요. 깡다구. 깡다구. 가만히 생각하니까 깡다구예요. 깡다구. 일제 36년을 지배했는데요. 그렇게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한 민족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어디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정말 깡다구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당시 일본군 중에서 일본 관동군이 가장 셌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에서 일본 관동군. 그게 관동군 100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독립군들 신발이 있나 옷이 제대로 있나 무기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옛날 체코식 구식 소총 한 자씩 들고 있거나 안 그러면 죽창 들고 있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서방 기자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서방의 합리주의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최강의 100만 관동군을 대결해 이기겠다고 저 형편없는 군대가 싸우는가 하는 거예요. 싸우는가. 그리고 물었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들이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이게 뭐 때문에? 와, 그런데 우리 독립군 병사가 했다는 얘기가 세계 전파를 탔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깡다구를 물려받은 후손이잖아요. 애터미 사업은요,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기 지금 로얄 클럽 밑에 이레스 클럽 1억 이상 되는 분이 한 150명 됩니다. 그 자체가 성공했다는 증거, 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신 분 중에 물론 학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도 있어요. 정치인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보통 시민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의 요건, 아까 많은 걸 얘기했지만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하나는 깡다구고 하나는 용기예요. 용기나 깡다구나 마찬가지인데 그 두 개, 하여간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IQ입니다. 인텔리전스 코어션트죠. 이 학습지능이에요. 사실은 학습지능, 지능지수인데 학습지능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IQ가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해요. 학교 시험 성적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IQ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회에서 무슨 퀴즈 내가지고 퀴즈 맞춰가지고 돈 봅니까?
그거 없어요. 사회는 전부 네트워크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습 지능이 높은 분들이, 높은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EQ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감성지능입니다. 감성지능. 감성지능이고, 그 다음에 SQ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소셜 코션트에서 사회지능이에요. 그리고 NQ라는 것이 있습니다. NQ는 네트워크 코션트에서 공존지수입니다. 공존.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마음이 없이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구가 되어 나오죠. 하버드를 비롯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계속 나옵니다. EQ나 SQ나 NQ도 개발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해서 그래요. 그거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왜? 지금까지는 IQ 높아서 공부 잘하면은 평생 편하게 살았어요. 그것이 IQ가 높았으면 EQ나 NQ나 SQ가 낮다, 그건 아니에요. 개발을 안 했을 뿐이에요. 이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저것은 훈련에 의해서 높아진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IQ하고는 조금 달라요. EQ나 NQ나 SQ는 훈련에 의해서 높아진다. 따라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과거에 내가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학력이 높건 낮건 간에 1%의 능력이 필요한데 나머지는 EQ, SQ, NQ입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집단지성이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들어보실 거예요. 도덕경에 자승자 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를 이기는 게 강한 사람이다? 나를 이기는 게 강한 사람. 내가 가장 이기기 힘들어요.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S대학을 나왔는데 저 초등학교 나온 사람 밑에서 내가 그 자기 이겨야 돼요. 그렇죠? 자기 이겨야 돼요. 자승자강. 이게 2500년 전에 나온 도덕경에 있는 얘기. 그때도 자기를 이기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노자도.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요 말을 명심하시고 나를 이기고 깐다고 가지고 밀어붙이면 돼요. 그런데 EQ, NQ, SQ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성지능, 소셜 코션트, 사회지능, 그리고 공존지수, 네트워크 코션트, 공존, 같이 먹고 같이 성공하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고 우리의 파트너, 그리고 스폰서가 우리 같이 성공하자. 그러면 같이 성공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그 조직은요 다 못 살아.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분의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소학교졸이에요. 소학교. 강원도 통천, 지금 북한 지역입니다. 강원도 통천에서 소학교 나온 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지금 부인 변중성 여사시고 계속 평생을 노동자로 사셨어요. 노동자로. 요 구두는 정중희 회장님이 30년 신은 구두입니다. 이 구두 하나, 구두 3컬레가 있는데 다 30년 신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니까 밑에 굽이 다르니까 밑에다 징을 받아가지고 신어가지고 이 양반이 걸어가면 뭐가 철렁철렁 하는 거지. 밑에 징을 갈아가지고. 요 재봉틀은 정중희 회장님 사모님 변중선 여사가 자기 유일한 재산으로 예지중지했던 재봉틀 하나예요. 정중희 회장님이 타계하셨을 때 그 방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고물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서전 비슷한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에 보면은 누군가는 나를 자본가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자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저 꽤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다. 나는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파는 노동자일 뿐이다. 그래놨어요. 이렇게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았어요. 정중희 회장의 명언을 한번 봅시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 이게 뭡니까? 결심이에요. 결의.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나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겠다. 나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뒷바라지 해주겠다. 이거 그 결심 90%. 그리고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로 완벽한 100%를 채우지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넣지 않는다. 이건 정주영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학문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그랬죠. 이걸 자기 충족적 애원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된다고 예언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예요. 이걸 자기 충족적 애원 이렇게 부릅니다. 심리학에서. 그리고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도 부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쁜 운이란 없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나는 참 재수가 없어서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자기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나가야 된다. 참 이게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깡다구죠. 있으면 찾고 없으면 지가 만들어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길이 없었어. 요걸 4번 잘 보세요. 머리는 쓰라고 얹어놓고 있는 것이다. 정말 머리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물어봐. 지가 쓰면 되는데. 1%만 머리를 쓰세요.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 천재가 10%밖에 못 썼을 때 우리는 0.1%도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쓰고 남 탓해. 탓만 해. 저놈 때문에 정치인 잘못하고 어떤 놈이 떼먹고 99%는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그리고 1%는 머리예요. 정중희 회장님의 전매 특허가 요거죠. 확인을 해봤어? 임자가 해봤어. 못한다거나 어렵다거나 시간이 걸린다거나 했을 때 이 말을 반드시 하셨어요. 전매 특허를.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1985년 중앙대학교 교양 강의 때 하신 말씀이랍니다. 그 테이프가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기업 이미지 광고로 요 광고가 나왔었죠. 요 말이. 이 불굴의 정신을 누구한테 배웠을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빈대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빈대. 정중 회장님이 강원도 통천에서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살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건설 노동 현장에서 오늘날 말하면 노가다에서 노가다로 일을 했어요. 얼마나 일을, 그 당시 1950년대에 얼마나 심하게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저녁에 잠을 푹 자야 일을 하는데 이놈의 빈대 때문에 잘 수가 없어. 이하고 벼룩이, 빈대, 모기 이런 게 있는데 빈대가 제일 지독해요. 제일 지독하다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아까 머리는 쓰라고 얹어놓는 것이라고 그랬죠. 빈대가 나를 무는 것이 내가 낮에 일하고 땀을 안 씻고 자서 그런가? 그러고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이부자리를 빨고 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웬걸 또 물어? 그럼 이거하고 관계 없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땀나는 노동자들하고 같이 자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이부자리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잤는데도 또 물어. 공사 현장이니까 침대를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침대를 놓고 잤어요. 잤는데 또 물어. 그래서 이놈 빈대가 어디로 올라오는가 보자 하고 봤더니 침대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 그러니까 머리를 또 써가지고 여기다 바켓을 이렇게 물을 퍼 담아가지고 이놈 새끼 이제 너는 물 못 건너온다 이렇게 잤어요. 그럼 며칠간 잠을 잘 주무셨대요. 그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니까 또 물어. 야 이놈 봐라. 어떻게 이 강을 건너왔지? 하고 보니까 집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서 여기서 수직 낙하를 해. 수직 낙하를 해. 저 곤충도, 저 미물도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머리를 쓰는데 하물며 인간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빈대만 또 못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뒤에 사원들이 못한다거나 어렵다거나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이 빈대만 또 못한 새끼야. 그냥 말이 좀 거칠죠. 야, 이 빈대만 또 못한 놈아. 네가 확인을 해봤어?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처음 들은 사원들은 아주 인격 모독을 당해서 왜 나를 빈대한테, 이분은 이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빈대도 그 어려운 난관을 이렇게 극복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보도 않고 못한다고 하느냐. 지금 어르신들 논산 훈련소에 가면 머리 빡빡 깎고 DDT 머리에서부터 뿌려 제끼죠. 빨개 바꿔가지고. 그런데도 이가 많으니까 사타구니 연대다가 이 DDT
봉지 달아가지고 돌아다녔죠. 우리 여성 사장님들은 저 말이 뭔 말인고 그러실 텐데, 예? 우리 남성 사장님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나도 그랬는데, 그래. 여기에 레이첼 카슨이죠. 해양생물학자인데 1960년대예요. 이분이 생물체를 조사해 보니까 육지에 뿌렸던 DDT가 해양 물고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먹이사슬에 의해서 먹이사슬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DDT 축적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과학기술이 환경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가장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안 사람이에요. 사일런트 스프링, 레이첼 카슨이죠.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걸 출판한다고 그러니까 온갖 신문들에서 협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하면 그 당시 DDT라는 게 환경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리고 DDT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안 없어지는가를 몰라. 각 신문에서 계속 그걸 뜨고, 특히 농약회사라든가 화학회사에서는 아주 매장시켜버리려고 했는데 강력하게 이 책을 출판합니다. 이거 신문이죠. Silent Spring is now noisome. 그러니까 온 미국이 그냥 떠들썩한 거예요. 이거 출판해야만.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환경운동이 시작되고, 화학약품이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에 어떤 질병을 갖다 주는 가, 이때부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첼 카슨 여사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 책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양심적인 지식인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뒤에 DDT는 사용 금지가 되죠. 조선소도 짓지 않고 배를 쓰죠. 다 들어보셨죠? 원래 현대는 조선소가 없습니다. 현대 건설 내에 조선사업부가 있었어요. 한 디파트먼트로 조선사업부가 있었는데, 정중희 회장님은 반드시 우리가 조선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조선공업이 기술집약 산업이면서 노동집약 산업이에요. 뭘 잘해야 되냐면 땜질을 잘해야 돼, 땜질을.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땜질은 기가 막히게 하거든. 그래서 기술집약 산업이면서 노동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실업자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조선공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는 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파괴정신,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중희 회장님 이거 아니어서 돈 벌고 잘 살았어요. 큰 조선소를 만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기술 제휴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기술 계약을 하기로 하고 거기서 지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절을 했어. 왜냐하면 1970년대 초에 중국이 문호 개방을 하면서 미국과 핑퐁 외교를 하죠.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주운내 4원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런 기업은 일본에, 중국에 투자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핵심이 대한민국 및 대만과 거래를 하는 일본 기업, 또는 대한민국 및 대만에 투자를 한 일본 기업은 중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미쓰비시 중공업의 미쓰비시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시장이 커요? 대한민국 이것보다 중국이 커. 그러니까 정중희 회장하고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미쓰비시 또 일본 정부에서 현대건설을 실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기술도 엉망이고 배를 쓸게 할 능력도 없고, 그 만들어봐야 팔 데도 없고, 현대가 만들어봐야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5만 톤급 이상 만들 수 없다, 이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미쓰비시 철수, 이렇게 됩니다. 일본 기업들이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중희 회장님은 이스라엘 기업하고 노르웨이, 이런 북구가 선박 강국들이에요. 노르웨이 기업하고 협상을 했는데 이스라엘 기업과 노르웨이 기업은 지어주겠다 이거예요. 지어주는데 경영권을 자기들이 갖겠다 이거예요. 경영권을. 정중희 회장님 오케이 하겠어요? 아니 이건 죽 써서 개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은 다 하고 경영권을 저들이 가지고 있으면 알짜 다 빼갈 거 아니야. 그건 못하겠다, 이게 못하겠다. 그럼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 빌려다가 짓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일본
미쓰비시도 안 하겠다.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 선박회사들은 지어주긴 지어주는데 경영권을 자기들이 갖겠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야.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이냐 이게. 그러면 돈 빌리러 가야 되는데 돈 빌리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면 런던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바클레이즈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바클레이 굉장히 큰 은행인데 거기에 돈을 빌리러 가야 되는데 그 은행 자체에서 현대 사람들을 만나주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때가 1970년인데 우리는 지금 1차 5개년계 끝나고 2차 진행 중이에요. 거기다가 현대는 조선소 공장이 없어. 별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정중 회장님이 달랑 들고 간 게 뭐예요? 울산 갯벌에 갈대 찍어 가지고 갔죠. 거기다가 초가집 매체 그 다음에 소나무 두 그루인가 그래요. 찍어 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직 그 땅도 사지도 안 했어. 그 은행에서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롱바톰이라고 하는 영국의 A&P 애플도어스라고 하는 큰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기술 계약을 했어요. 기술 계약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유조선 설계도를 빌려왔어. 설계할 능력이 없으니까 빌려와가지고 그 롱바톰이라고 하는 회장에게 그걸 기술 계약을 하자고 그러니까 당신들의 능력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하느냐.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그 당시 한국은 6.25 전쟁만 기억하고 있을 시대니까. 그렇죠? 아유, 답답하지요. 당신이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건설에 조선사업부가 있다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게. 그래서 생각나는 게 500원짜리 지폐예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그려져 있느냐? 거북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우리는 1500년대 이순신 장군이겠죠. 1500년대 세계 최고의 철갑선을 만들었다. 당신들이 1800년대에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당신들보다 300년 앞섰다. 기술이 좀 낡아서 그렇지 원래 그 기질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롱바톰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돈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 그거는 기술 제휴가 됐지요. 이제 됐는데 미쓰비시도 못하겠다. 이스라엘 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빌려야 되는데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빌려야 돼요. 근데 바클레이즈 은행 간부 자체가 만나주려고는 안 해. 그런데 그 롱바톰 회장이 주선을 해줬어요. 만나기라도 해봐라. 만나기라도. 그래서 그쪽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부총재가 나옵니다.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정중 회장을 독대를 했어요. 그런데 영국 금융가에 적어도 바클레이즈 은행 같은데 돈을 빌려러 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세계적인 인물들이에요. 뭐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다거나 MIT 공대를 나왔다거나.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부회장이 바클레이즈 은행 부회장이 정중 회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공학을 전공했어? 경제학을 전공했어? 가만히 보니까 전공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바클레이즈 회장은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조선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학을 전공했거나 또 경영자라면 경제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 전공은 공학입니까? 경제학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공이 없어. 그래서 유머, 위트를 정중 회장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바클레이즈 은행 부총재하고 면담을 하기 전날 속이 답답하죠.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예? 그래서 아이고 속 답답하고 저 방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런던 구경이나 하자.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윈저궁, 박물관 구경 다녔어. 근데 갑자기 어제 옥스퍼드 대학 구경 간 게 생각이 났어요. 머리는 쓰라고 얹어놓은 거니까.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했어. 그 부회장님께서는 제 사업 계획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역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읽어봤는데 계획서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그건 됐고 그래 당신 학력은 뭐요? 이걸 물었다. 그러니까 정중 회장님이 네, 어제 제가 그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옥스퍼드 대학에 갔더니 박사 경제학 박사학위를 줘가지고 제가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하하하 웃으면서 당신 전공은 유머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빌려주겠다. 그런데 영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면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은행에서 마음대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수출보증국이라는 정부의 보증기관이 있어요. 정부 대영제국의 정부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기관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줘 라고 그 정부기구에서 보증을 해주면, 만약에 그 돈을 못 받으면, 회사가 망해서 못 받으면 영국 정부가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국 총재, 이 총재를 또 그 부총재가 알선해가지고 만났는데 정중 회장님 기가 칵 막혔어요. 그 수출보증국 총재가 하는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뭐라 했냐면, 당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조선 공장도 없어.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 세계 일본이나 노르웨이나 저쪽에 스칸디나비아인데 얼마나 큰 조선 공장이 많은데 당신이 해운회사 선주라면은 당신한테 배 사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도 안 사겠거든. 자기도 안 사겠어. 공장도 없고 땅도 없어. 만들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 수출보증국 총재가 당신의 배를 사주겠다는 사람의 사인을, 증명서를 가져오라,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뛸려라니. 그런데 정중 회장님은 뭐라고 썼냐면 그 총재의 말에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다고 써 있어요. 네, 다 맞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안 사겠어, 배를. 우리가 땅도 없는데 당신이 배를 사준다고 약속해주면 좋은 배를, 공장을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좋은 배를 싼 값에 주겠소 하고 세계 해운회사를 다 돌아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임자를 만났어요. 그리스 오나시스는 아시죠? 네, 오나시스 선박왕입니다. 그 오나시스의 조카가 또 선박왕이에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리바노스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정중 회장님은 그 자서전 비싼 책에다가 뭐라 했냐면은, 세상에 나도 미친놈이지만은 나보다 더 미친놈을 하나 만났다, 이렇게 냈어요. 어떻게 땅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당신이 배를 산다고 약속해주면 돈 빌려다가 공장 지어서 배 만들어준다, 요거를 사겠다고 한 놈이 나타났다, 이게요. 그래 자기는 봉이 정선달이지만은 요놈은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리바노스 회장이 정중 회장님한테 유조선 26만 톤 유조선을 2척을 주문해버렸어요. 그 뒤로도 계속 현대중공업에서만 배를 주문했어. 9척을 주문했다는데, 왜냐하면 뭐 보고 그렇게 했냐면은 정중 회장님의 자신감, 그 사람을 보고 그런 거예요. 사람.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사기치는지 거짓말하는지 어떤 인물인지를 금방 이 감이란 게 오잖아요. 정중 회장님의 자신감. 그러면서 리바노스 회장이 그래놨어요. 어떻게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요게 처음 만든 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납기가 5년인데 그때서 돈 빌리러 갔으니까 또 땅도 사야 되고 공장을 짓고 배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한쪽에서는 짓고 한쪽에는 땅에서 배 만들고 해서 만든 거예요. 언제 공장 지어서 언제 배 만드냐, 이게. 땅에서 우선 만들고 나중에 하자, 이게. 요게 지금 애플 도어사에서 빌려온 설계도예요. 설계, 이거 빌려다가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것은 유명한 일화가 많죠. 400km 정도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건설을 했습니다. 이건 박 대통령이 서독에 1962년도에 경제개발을 위해서 돈 빌리러 갔다가, 서독에 아우토반이라고 있죠. 고속도로, 그 히틀러 갔던 겁니다. 동서를 싹, 그걸 보고 우리도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회사 중에 현대만이, 그때 현대토건이었죠. 현대토건만이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40%를 현대건설이 합니다. 그럼 400억. 너무 돈이 적게 들었죠. 그걸 정중 회장님이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 하라고 그랬어요. 요 서산에 가면 요거 있죠. 서산 간척지.
여기에 여기서 여기까지 막았는데 요걸 못 막는 거예요. 요게 270m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70m인데 물살이 너무 세서 10톤 바위를 갖다 놔도 그건 완전히 가랑잎으로 아무리 퍼봐도 안 돼. 근데 공학자들은 맨날 머리를 쓰는데 헛군다에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생각한 게 폐유조선을 끌어다가 막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거야. 마침 그때 현대조선에서 저쪽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가서 폐유조선을 뜯어가지고 고철로 팔아먹으려고 그 조선소에 하나 끌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틀어 막은 거예요. 이걸. 요게 270m인데 유조선의 길이가 320m인가 그러니까 틀에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서산에 가보시면 이게 팻말이 서 있죠. 그래가지고 정주영 공법 이렇게 돼 있어요. 정주영 공법. 왜냐하면 토목공학자들이 다 반대했으니까 그거 안 된다 이거야. 그때 정주영 회장이 뭐라 했어요? 야 빈대맞지 못한다면 네가 해봤어. 그렇게 해봤어? 정주영 회장님이 모토로 자기 좌우명으로 삼은 게 요 말이었어요. 진인사 대천명. 정주영 회장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이걸 자기 사무실에 넣은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천명을 기다리라. 네가 할 일도 안 하고 가난하니 무엇이 안 되니 그런 말 말아요. 일근 천하 문안사 여기 현대에 지금 가운데로 돼 있죠. 인간이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백인당중 유태화 100가지를 참으면 그 집안에 큰 평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절제 템퍼런스 모사제인 성사 제천. 이 말은 안중근 의사 휴호입니다. 이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고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소부재근 대부재천이라고 이것도 정주영 회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부자는 당신이 부지런하면 된다. 큰 부자는 제천, 하늘이 내려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한단 말이야. 하늘이 내려주면 그럼 그 사람 재수 되게 좋은 사람이면 그게 아니고요. 이 형이사학생 개념 중에 하나가 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 이 천은요, 천심이라고 그러죠. 역성혁명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왕을 때려엎고 내가 왕이 돼서 새 나라를 건설할 때 그 명분을 찾아야 됐어요. 명분이 없이 갈아치우면 하극상이 되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으로 찾는 게 뭐냐면 하늘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하늘. 다시 말하면 저 임금한테서 이미 천심이 떠났기 때문에 천심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임금이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그러면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늘의 뜻을 그것이 민심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뜻은 천심이 곧 뭐다? 민심. 민심이 곧 천심이다. 민심이 그 임금에게 떠나면 그것은 천심이 그 임금에게 떠났다는 것이니까 천심이 떠난 임금을 때려엎고 내가 임금이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니까 아이고 나는 하늘이 안 내려서 할 수 없는데 그 말 아니고 식신생재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천심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 정주 회장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현대중공업을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이걸 만들면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이 전설달 역할을 한 거예요. 땅도 안 사놓고 배 주문받으러 가고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은 부지런을 하게 하면 소부는 되지만 대부는 되지 못한다. 왕년에 공부 좀 했다고 편한 일자리만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럼 평생 월급쟁이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돈은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데 따르는 보상이다. 돈은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데 따르는 보상, 리워드, 보상이다. 젊은 사람들이 그저 편하고 안전한 일만 하려 하는 걸 보면 한심해 죽겠다.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맞죠? 근데 전부 다 상속받아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텔레비전의 연속곡에 맨날 그 사람만 나와서 그래요. 혼인형 부자가 5%라고. 5%.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형 부자가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형 부자. 전문가형 부자는 아시겠죠?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변리사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형 부자들이에요. 그러나 전문가형 부자도 따지고 보면은 자수성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연아나 우리 박지성이나 전문가형 부자들이에요. 그렇죠? 부자인데 자수성가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자수성가 부자가 60%. 자기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6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가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1년 미국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400대 부자 중에 70%가 자수성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 유산 받은 거 없잖아요. 구글 마찬가지죠. 페이스북 마찬가지죠. 아마존 마찬가지잖아요. 다 자기가 이룬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요 전문가형 부자 중에 10% 정도는 아마도 가정 환경이 불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약 70%가 자수성가형 부자예요. 부자 중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지 못했고 설사 처가가 부자가 아니라도 내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부자가 상속형 부자라면 우리는 절망하죠. 그렇죠? 이 사람도 노숙자에서 미국 100대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40개예요. 노숙자에서 자기가 왜 성공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SMI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Success Motivation Incorporated라는 성공 동기 회사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교육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왜 성공했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결론은 하나밖에 없더라. 태도가 전부다. Attitude is everything 그랬어요. 내가 성공하겠다는 의지, 이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이 결론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당신이 무엇이 생생하게 상상하고 ardent desire,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sincerely believe,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and enthusiastically act upon, 그리고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 태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7세에 기네스북에 오르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 말더듬이에요. 뭐 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됐느냐? 말더듬이가 보험 외판해가지고 백만장자 된 거예요. 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깡다구입니다. 깡다구. 절대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승자 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 되셔서 3년 후에 전무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